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HLB FDA 리서브미션 케이스를 이 스텔스 바이오 테라피틱스 사례를 통해서 CRL 리서브미션 클래스 1, 2 관련되는 부분 내용 추이를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비교해서. 그리고 생명과학 제약 테라피틱스 글로벌 차트론까지 한번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텔스 바이오 테라페틱스는 최근에 이제 다시 리서브미션을 했는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좀 살펴봐 드리면 2019년도에 이제 나스닥에 상장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 나스닥 티커로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희귀질환 치료 방법을 개발하고 있는 파이프라인에는 건위축증이라든지 바스 증후군, 희귀질환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토콘드리아 관련되는 부분의 치료제라고 하면 우리 보통 이제 리보세라닙의 어떤 기전, 그러니까 이제 티로신키나제 억제제의 어떤 기존에 보면 그 세포막 밖에서 이제 리간드가 수용체에 결합하면 내부로 이제 신호 전달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세포가 이제 신호 전달을 하려고 하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거기에 관여하는 게 미토콘드리아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를 형성해야 이게 이제 신호 전달 관련되는 부분 할 때 이제 작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리보세린 같은 경우에도 세포 내부에서 플라킹해서 이제 신호 전달을 막는 데 부분인데, 거기에도 이제 이 부분들이 상식적으로 관여된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보통 이제 세포의 에너지 공장이라고 보통 하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교체해서 질환을 이제 증상을 완화한다든지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어떤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참고로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2020년도에 이제 기사를 보게 되면 이때 스텔스 바이오 테라피틱스가 이 바스 증후군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이 바르트 증후군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관련해서 우선 심사,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리뷰 형태의 바우처를 획득합니다. 이 바우처 획득이 1년에 통상 한 3건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많은 어떤 부분이 아니니까 바우처를 획득했다라고 하면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거고, 이 바우처를 받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걸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가격으로 보게 되면 이게 1,000억 이상 정도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바우처를 획득했다는 말은 그만큼 이제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서 희귀질환 같은 경우에는 FDA 허가 이제 건수로 보게 되면 한 40%를 차지할 만큼 상당히 이제 희귀질환 치료제 관련되는 승인에 좀 긍정적인 어떤 입장을 많이 펴고 있죠. 왜냐하면 이 개발사 입장에서 보게 되면 희귀질환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도 10,000건 이상의 희귀질환이 있습니다만 치료제가 개발이 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숫자가 좀 작기 때문에 개발사 입장에서는 허가라든지 약가 관련되는 부분이 보장이 안 되면 개발 관련된 유인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FDA에서도 긍정적으로 이제 하는 어떤 입장인데, 2023년도 기사를 보게 되면 희귀질환 심사에 일관성이 없다. FDA가. 요게 이제 바르트 증후군 커뮤니티가 FDA가 기존 선례를 무시하면서 스텔스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NDA를 거절했다. 그러니까 허가 신청에 NDA를 해야 되는데 추가적인 어떤 부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삼상을 해서 이제 한 3년 정도 있다가 이제, 왜냐하면 2020년도에 바우처 획득했는데 그 2023년도에 막 넣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될 만큼 FDA가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케이스별로 보게 되면 좀 상식 밖의 어떤 가정이라든지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이런 케이스들도 찾아보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작년도죠. 그래서 바르트 증후군 관련되는 이 약물이 이제 엘라미프레티드입니다. 타이드니까 효소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FDA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기가 어려울 때는 뒤에 어드바이저리 커미티가 들어가는 게 이게 자문이거든요. 자문위 개최를 열어서 여기 이제 16명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찬성이 10표니까 승인의 어떤 공고를
좀 권유하는 어떤 결과가 나왔으니까 상당히 청신호죠. 보통 이제 뭐 반드시 이제 이 부분들이 그 법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보통 이제 이런 자문위에서 공고를 하게 되면 대부분 승인되는 확률이 거의 한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청신호다 이렇게 받았고, 그래서 작년도 이제 10월달 기사를 보게 되면 허가 신청권은 신속 심사 대상으로 지정됨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엑셀레이터 규정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포드파 규정에 따라서도 올해 1월 29일까지 결정을 내야 되는 어떤 부분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작년 10월 달에 권고도 받았으니까 승인이 유력시 되었겠죠. 그래서 자문위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임상시험에서 도출된 긍정적인 임상의 어떤 결과가 좋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동정적 사용 승인은 뭐냐면 허가받기도 전에, 왜냐면 이 약이 아예 없거든요. 이 바르트 증후군 관련되는 뭐 EMA나 그 FDA 허가받은 약물이 없으니까 이 약물을 승인받았지 않았지만 동정적 사용 승인에서 한 20%는 사용되고 있는 어떤 부분이고, 이렇게 이 자료를 검토한 끝에 자문위가 이 파괴적인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삶을 개선해 줄 수 있을 거로 보인다. 그러면서 의견을 조금 이제 10대 6으로 모아줬잖아요. 그래서 이제 허가받으면 미토콘드리아 표적 치료제 첫 번째 승인으로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FDA와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뭐 리보소인과 감넬리주마브에서 항서제약과 HLB의 어떤 기사 내용에 보면 이런 의사소통을 뭐 진행하고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케이스에서도 FDA와 협력적인 의사소통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 근데 그 앞에 보면 FDA가 일괄성이 없는 부분들도 케이스에 따라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기사를 조금 더 보면 FDA가 안전성 문제를 발견하지 않았고 새로운 시판전 연구를 요청하지도 않았다. 이게 시판전 이제 연구라고 하는 말은 이제 임상 4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임상 3상 이후에도 시판하고 난 다음에는 4상을 좀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도 한 절반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FDA가 이전에 스텔스에 전달한 시판 후 약성을 재확인했고, 스텔스는 지금까지 FDA가 요구하는 모든 정보 요청에 응답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을 이제 꾸준히 하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NDA와 최근의 정보 요청에 따라서 제출한 긍정적인 추가 분석의 철저한 검토를 위해서 FDA가 이렇게 노력하는 것에 뭐 감사를 드리고, 우리가 이제 스텔스가 보냈던 NDA 패키지에 견실함의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지금 스폰서라든지 FDA 그 허가 신청한 회사들은 뭐 항상 이렇게 자신감 있는 이야기를 하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FDA 허가 과정이 굉장히 지난한 어려움이 있음을 항상 뭐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든지 뭐 NDA 신청하고 진행 과정에서 뭐 확신을 가진다 안 가진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엘라미프레티드 NDA 심사가 완료될 때까지 당국과, 그러니까 FDA 당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고, 잠재적인 승인 이후에 이제 그 허가 이후에 이제 임상 관련되는 부분들도 계속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5월달입니다. 그러니까 1월달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지연이 되었거든요. 보시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한 석 달 정도를 좀 연기해 달라. 이게 뭐냐면 메이저 어멘더먼트라고 하는 것으로 간주되면 좀 추가적으로 뭔가를 요청했기 때문에 3개월간의 이제 검토 기간을 연장해서, 그러니까 포드파 일정이 1월 달인데 4월 29일로 재설정됐는데 4월 29일 안에도 결정이 안 났습니다. 별다른 사유도 없는데 검토 기간이 연기가 되었고, 그래서 FDA에다가 왜 이제 이런지 또 요구를 한 거고요. FDA 같은 경우에는 4월 29일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4월 29일까지 해야 되는데 4월 20일까지 하는 것을 준수하지 않겠다. 그러면 왜 그런지에, 그리고 뭐 결제 예정 날짜가 언제인지 이런 것들을 정보를 받기를 희망한다. 이러면서 또 뭐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보면
작년 1월 달에 NDA, 그러니까 2024년도에 제출되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 10월 달에 자문위 개최 열려가지고 굉장히 권고를 승인받았는데, 포드파가 올해 1월 달이었는데, 이게 이제 메이저 어멘먼트 이런 걸로 간주되고 3개월 연장이 되었다가 4월 29일에도 또 결과가 안 나왔고, FDA가 이야기가 안 나오니까 이제 5월 달에 기사를 보게 되면 왜 그런지 뭐 알려달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바스 증후군은 요 보시게 되면 미국 내 150명, 전 세계 300명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극희귀 질환이죠. 근데 환자 대부분이 그 남하고요. 5세 이전에 생명을 잃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질환이죠. 근데 FDA나 EMA에서 승인받은 약물이 아예 없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완치라기보다는 증상을 완화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엘라미프레티드죠. 희귀질환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뭐라고 했냐면 2019년도에 데이터를 처음 제출한 이후에 그 NDA 신청도 3년 있다가 했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막 그 커뮤니티에서 뭐 불만을 이야기했고, FDA가 왜 이런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 이야기를 했고, 작년 10월 달에 자문회 개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1월 달에서 또 3개월 밀리고, 또 4월 29일에도 또 결과를 안 해주고, 그리고 제출한 이후에 4개의 서로 다른 심사부처를 거쳐야 했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삼상에서 이거는 이제 치료제가 없으니까, 사실은 치료제가 없는 데서는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만 나와도 되는데, 이 이제 대조 관련되는 부분에서 FDA가 뭐 요구했던 부분들, 그리고 자문위의 어떤 의견하고 좀 달라졌던 부분들, 아까 보시게 되면 20%는 허가받지 않아도 동정적 사용 승인으로 투여받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안 되고 있는 어떤 상황이었죠. 그래서 재제출을 권고함에 따라서 출시가 더욱더 지연될 전망이다. 그러니까 허가가 이제 거부가 됐기 때문에요. 이런 어떤 상황이었고, 뒤에 보시게 되면 결국 이제 5월 31일에 그 치료제를 거부를 했습니다. FDA가. 거부를 했는데, 그리고 CRL이 나왔죠. CRL이 나왔고, 이제 이 쭉 보시게 되면 그 어드바이저리 커뮤니티 의견을 따르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임상 일상의 어떤 부분들, 그 다음에 FDA가 여전히 뭐 안전성 데이터에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다. 근데 이제 허가 신청 재수연출할 때 추가 안정성 데이터를 포함시킬 것을 요청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최근에 항서제약의 약에 관련된 임상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CMC 관련해서 뭐 데이터 확보되어야 뭐 요청하는 그거하고 좀 비슷하죠. 그 추가적인 데이터가 되어야지만 제출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번에 CRL 나왔을 때 CGMP 관련되는 점검에서 관찰된 사항도 언급했는데, 그 이 시설에서 구체적인 결합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 5월달에 이랬는데 6월달에 다시 이제 타이베이 미팅이나 이런 것들을 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팅을 가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무작위 대조군 임상시험 실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바가 있었는데, 이제 그 이야기를 또 한 거죠. 그러니까 FDA도 일관성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서도 케이스를 보게 되면 아닌 것도 많이 있다. 이런 희귀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허가 진행 과정에서 뭐 나타나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이제 8월 20일입니다. 이번 달이죠. 올 달에 이제 CRL을 받고 한 달 뒤에 미팅을 가졌고, 이제 8월 20일이니까 이제 뭐 보시게 되면 한 6월 7월이니까 한 3개월 이내에 다시 집어넣는 거잖아요. 재차 제출했다. 굉장히 빠르게 제출한 거죠. 통상은 6개월 정도 있는데. 근데 내용을 보시게 되면 5월 달에 이제 CRL 나왔을 때 새로운 어떤 임상 효능 자료는, 그러니까 임상 효능 자료가 나오려면 시간 더 걸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거는 아니고, 그 다음에 뭐 포함되어야 되는 부분들은 FDA에서 이 제조시설 관련되는 부분이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러니까 지금 리보세인과 감내주면서 항서제약이 다시 한번 CRL을 받지 않기 위해서 뭐 이렇게
내용 데이터를 보내야 되니까 이게 이제 FDA에서 해소되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뭐 이든 아니면 거기에 요구하는 부분이 되어야 리서브미션을 하는구나 하는 것들을 상대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FDA로부터 이제 준수하고 있음을 여기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면 제조소 관련되는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제 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EIR에서 등급을 그냥 받는 겁니다. NAI를 그냥 받아서 넣으면 문제가 이제 완벽하게 없는 거죠, 사실은. 가장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그래서 반려 통보문에서 제기되었던 제조시설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FDA가, 그러니까 그 신약 허가를 확인해 준 게 아니라 그냥 문제 없음을 해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제 여기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3자 시설이 CGMP 준수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FDA가 확인해 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1, 2에 관해서도 보시면 뭐라고 좀 이야기하냐면 FDA는 리서브미션 위에 이제 클래스 2로 시사하고 있지만 회사는 클래스 1로 이제 지정해 달라고 이제 요청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리서브미션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요청할 수 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제조 관련되는 부분은 FDA에서 확인했으니까 이 문제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검사를 인스펙션을 할 필요가 없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완화되게 되면 클래스 1으로 지정한다라고 회사는 주장하지만 FDA는 이름에도 불구하고 클래스 2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부분을 비교를 해서 뭐 살피는데 이 스텔스 바이오 테라피틱스의 흐름들에 좀 참조를 해볼 만한 내용들이 여러 군데 있다. 좀 지체가 되고 있고 시간이 걸어지고 주가가 하락한 지점에서 뭐 리보세라니까 캄넬주마만 이런 게 아니라 뭐 케이스는 다릅니다만 희귀 질환에서 FDA 이제 이 과정에서 스텔스도 상당히 오랜 기간을 거치고 있는데 뭐 참조해 볼 부분들은 이렇게 좀 참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차트 흐름상에서 계열 종목인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오늘 그냥 보합세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전히 아직 방향성은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기준봉 양봉은 아직 나오고 있는 상태는 아니고요. 제약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나왔던 원봉을 제압하기까지는 아직 턴이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강보합세 정도의 흐름이 나타났고요. 테라피틱스는 이제 어제 흐름이 한번 장중에 한번 나왔죠. 10%까지 올라갔다가 오늘은 아침에 갭업이 되었다가 장중에는 2,80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3,000원 라운드 피겨 가격을 좀 지키는 흐름 정도지만 여전히 아직 기준봉이 나오고 있지 않는 상황이죠. 테라피틱스는 이미 바닥 가격에 들어가 있는 흐름이고 2023년도 2,700원대의 어떤 쌍바닥을 확인하는 어떤 분위기 흐름들을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자,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사상 최고가 대비해서는 지금 뭐 95% 이상 빠진 자리에서 2,000원대 라운드 피겨 가격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죠. 거래량은 여전히 뭐 작은 흐름이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기준봉 양봉이 나오느냐 아니면 추가로 흘러내리는 흐름이 나오는지 그 결정 흐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에도 계속 뭐 지켜서 확인하는 흐름을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링크되어 있는 부분 확인해 주시고요.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